네, 성균관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자, 오늘은 클로즈 리딩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A Streetcar Named Desire라고 하는 연극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 이 제목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상에 있어서는요, 문자 그대로 이거는 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블란치 드부아죠. 자기 여동생이 사는 마을, 여동생 스텔라, 여동생이 사는 도시로 뉴올리언스의 어떤 좀 빈곤한 그런 지역이죠. 오는 그런 그 전차를 타고 올 때 그 전차역에 탄 전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욕망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내적인 어떤 동기가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가 필요한데요. 14년에 태어나서 83년에 사망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이제 컬럼버스에서 출생을 했고요. 사실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어떤 그 전기적 사실 쭉 보면 극작에 대한 충동, 문학에 대한 충동,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생활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부지런히 여러 직업을 전전해 왔던 그의 삶이 서로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요, 테네시 윌리엄스는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몇 대학을 옮겨가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극작으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계속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도 계속 극작가의 길로 매진했고요. 사실 테네시 윌리엄스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기 시작한 그 처음 물꼬를 트인 작품이 The Glass Menagerie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44년에 공연이 됐죠. 유리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전기적인 사실 같은 것이 이 작품의 남성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톰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톰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라죠. 로라 또한 실질적으로 이 형제입니다. 남매죠. 이 윌리엄스의 남매 로즈라고 하는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글래스 매니저리로 해서 테네시 윌리엄스는 극단의 어떤 주목을 받게 됐고요. 사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Streetcar Named Desire 1947년에 이제 공연되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명성은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55년에도 Cat on a Hot Tin Roof,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역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 테네시 윌리엄스의 어떤 그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Streetcar Named Desire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거는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여타 극작가들, 문학가들의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실과 환상이죠. 환상과 현실 간의 갈등, 모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스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극적 모티브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환상,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환상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현실에 대한 현실 인식만으로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윌리엄스는요, 이 판타지와 리얼리티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극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리얼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판타지가 갖고 있는 역할, 기능,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ulture clash라고 하는 문화 간의 어떤 충돌 현상인데요. 사실 귀족 문화, 그 당시 이제 1940년대를 얘기하겠죠. 미국에서의 그 지배계급으로서의 귀족 계층은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신흥 부르주아 출신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런 계급상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컬처 클래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이런 차이, 주로 이제 귀족 계급이 토지를 중심으로 잔존의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잔존해 있던 지역이 남부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남부의 보통 그 귀족들 이 이제 자기의 토지들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면서 도시로 이동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랜치는 사실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 갖고 왔던 플랜테이션을 잘못 경영함으로써 모두 다 날리고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성적인 투쟁, 갈등 이런 모티브인데요. 이거는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성적인 스트러글로 등장할 때도 있고요. 또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정기적 사실이 아마 테네시 윌리엄스가 작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런 것을 좀 주로 전기 작가들이라든지 비평가들이 주목하면서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성애 코드에 주목해서 작품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시각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갈등과 성적 투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는 것. 그리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자율권, 주체성을 빼앗기는 상황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어떤 의존 상태에 대한 그런 주제도 하나의 메이저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 소설 사실주의적 그 토대하에서 다양한 상징이라든지 또 시적인 대화라든지 그리고 아주 그 참신하고 독특한 등장인물들의 창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요, 이 시적인 대화는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시적인 대화는 사실 테네시 윌리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역사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또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 테네시 윌리엄스가 느꼈던 퇴폐라든지 혹은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성적인 어떤 매료,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남부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와 결합시켜서 아주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바로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스트릿카 네임 디자이어인데요. 1947년에 공연이 됐고요. 아마 미국인이 쓴 가장 이때 베스트 플레이니까 훌륭한 연극이라는 게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때 베스트는 극적인 퀄리티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미국인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전히 공연되고 있는 연극, 그리고 그 연극의 어떤 대중성, 그리고 대중성뿐만 아니라 비평적인 성공의 측면에서 현대 미국 극을 뛰어넘는, 특히 스트릿카 네임 디자이어를 뛰어넘는 그런 드라마는 Death of a Salesman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2년에 영화화됐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잠깐 뒤에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연극은 테네시 윌리엄스에게 첫 번째 퓰리처 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중에요, 또 한 번 퓰리처 상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한 Cat on a Hot Tin Roof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두 번째 퓰리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블란치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귀족 출신의 여성과 폴란드 이민 출신인 스탠리, 블란치의 여동생인 스텔라와 결혼한 그런 사이죠. 이 두, 그러니까 계급적, 클래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굳이 얘기하면 인종적으로 봐도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인 측면에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결 구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사람의 그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세계, 그 세계가 갖고 왔던 어떤 가치 같은 것이 정면 충돌하게 되고요. 사실 맨 마지막에 블란치가 스탠리가 자기를 레이프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는 그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스탠리의 어떤 주장을 믿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블란치가 결국은 정신 이상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으로 사실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요, 극적 사건에 국한해서 표면상으로 봤을 땐 스탠리의 승리가 사실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스탠리로 대변되는 어떤 자본주의적, 또 현실주의적, 사실주의적 세계가요, 블란치로 대변되는 귀족 세력, 그리고 몰락해가는 귀족 세력이죠.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가치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전격적으로 긍정적인 세계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가는요, 블란치와 스탠리 이 두 인물을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면서도 이 두 인물에 대한 관객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을 균형감 있게 조정함으로써 관객의 심퍼티가 적당한 어떤 시점을 통해서 양 등장인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작품의 맨 마지막에서도요, 스탠리의 세계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블란치가 남기고 간 그러한 블란치만의 어떤 가치,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쇠약에 걸린 듯한 귀족 출신의 젊은 여성과 폭력적이고 원시적이고 충동적인 남성 간의 어떤 대결 구도다라고 하는 측면은 거칠게 얘기해서 크게 얘기해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플롯의 긴장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필름은요, 두 개의 필름으로 뭐 그 이상으로 더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영화 개작으로는 두 개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52년 엘리아 카잔 감독이 영화로 개작한 이 작품, 오른쪽에 지금 이제 사진에서 사실 주인공이 블란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그 비디오 자켓이죠, 커버에는 오히려 스탠리 코알스키 역을 맡았던 말론 브란도가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론 브란도의 입장에, 말론 브란도는 사실 이게 마지막 공연이었죠, 그렇죠? 마지막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비안 리가요, 역시 블란치 역할을 맡았고요. 그 외에 이제 킴 헌터 동생이죠, 스텔라, 그리고 칼 말든이 사실 블란치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결국은 이제 버림받게 되는 미치죠. 미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치는 스탠리 코알스키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 52년 작품 말고 95년에 글렌 조던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건 알렉 볼드윈,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아마 조금 더 친숙한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제시카 랭이 역시 블란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영화를 비교해 보자면요, 95년 영화가 조금 더 원작에 충실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처음 초기에 나온 52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이 영화는 사실 몇 군데를 통해서 원작에서 이탈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그 여성 스텔라, 동생이죠. 블란치의 동생인 스텔라가 작품의 맨 마지막, 영화 개작의 맨 마지막에서 자기를 부르는 남성, 자기 부른 남편이죠. 남편, 결국 자기의 누나를 떠나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스탠리의 어떤 포옹과 부름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남으로써 원작과는 달리 이 영화 버전에서는 스탠리 코알스키와 이 스텔라와의 관계가, 이 부부간의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짤막하지만 이 블란치가 미치와 사실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맥락은요, 이 전체가 11개 씬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 9번째 장이니까 사실 작품의 후반기입니다. 상황은요, 블란치와 초창기에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블란치에게 매료되었던 미치가요, 사실 스탠리의 어떤 조언이죠. 스탠리가 블란치의 과거,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스탠리의 과거를 알려줌에 따라서 크게 실망하게 되고 사실 좌절하게 되는 미치가 블란치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사실 이제 블란치는 미치와의 어떤 그 결혼, 이 자기를 구제해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란했던 자기의 과거, 좌절에 많았던 자기의 과거로부터 자기를 현실 속에서 구제해줄 가장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미치가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에 자기를 외면한 그런 모습에서부터 점점 자기와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블란치는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게 맞이했던 블란치는요, 미치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미치는요, 심지어 블란치에게 너의 모든 거짓말에 이제 신물이 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블란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realism, I want magic. 자, 나는 사실주의는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건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I want magic. 나는 마술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마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에 같지 않은 듯이 미치가 조롱적으로 웃습니다. 이제 너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치가 웃고 있죠. 자, 미치의 조롱을 보고 블란치가 덧붙입니다. Yes, yes, magic. 내가 원하는 거는 마술이에요. I try to give that to people. 나는 사람에게 그걸 주려고 했습니다. I misrepresent things to them. 나는 사람들에게 사실들을 좀 달리 제시해요. 현실과 달리 제시해요. misrepresent라고 하는 것은 재현해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앞에 mis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잘못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주의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여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I don't tell truth. 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I tell what ought to be truth. 사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계속 지금 미치가 자기한테 너는 거짓말했다, 사실과 다른 일들을 했다, 얘기를 했다,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란치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변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요, 사실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남들이 봤을 때의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을 때의 어떤 진실, 남이 보지 못하는 나의 주관적인 어떤 진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사실 사실주의의 표면 속에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진실과 사실, 이런 얘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블란치가 미치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일은요,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란치가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귀족한 귀족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존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블란치 안에 하나의 진실, 블란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관객들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f that is sinful, 그게 죄 짓는 거라면, then let me be damned for it.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아마 저주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don't turn the light on. 불 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조된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필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 켜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블란치는요, 작품에 등장하자마자 자기의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이제 주름 돋치고 나이가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남성 인물들한테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전구죠. 그 전구에다 가스를 등장 가스를 씌운 그런 전구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아주 그 빛이 비쳐서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등잔갓 같은 것을 씌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불을 끄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블란치의 이런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블란치가 리얼리즘을 회피하고 매직, 판타지, 환상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과 결부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심장하게요. 사실 이 미츠는요, 불을 켜고 그 불 속에서 네 얼굴, 너의 진면목, 가면이 떨어져 나간 너의 진짜 정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란치와 사실 미치와의 지금 논쟁 중에 한 장면이지만요, 실제로 이것은 작품 속에서 한 부분이고요. 블란치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그에게는 스탠리입니다. 작품의 맨 마지막에 스탠리로 대변되는 현실주의, 사실주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에서의 어떤 자본주의적 세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귀족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와의 어떤 그걸 누르고 하나의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대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블란치가 얘기하는 단순히 리얼리즘이 아닌 매직, 환상,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현실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또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환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과 현실을 완전히 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환상은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로서 작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블란치라는 인물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스는요, 블란치의 과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씩 작품 전체를 통해서 흘려줌으로써 블란치를 관객들이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감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다면적인 형태의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